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 세금 부과 원리를 살펴보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조선동과 한국동 주민들 소득의 일부로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집단, 즉 정부를 만들기로 했다. 한 주민이 조선동과 한국동이 우선 똑같이 세금을 반씩 부담하고 동네마다 각자 알아서 세금을 걷자고 말하 했으나 조선동 주민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래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조선동과 한국동이 함께 정부를 만드니 일단 반씩 부담하는 거죠. 근데 동네 규모가 다르죠. 한국동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인구도 서너 배 많고 부유하지만 조선동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말이 나오겠죠.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주민도 3배 이상 많지 않소. 우리 동네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소.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조선동 주민들이 반발했다. 그래요. 한국동에서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공업, 상업, 금융업이 다 발달했죠. 그래서 조선동에 많은 것을 팔죠. 이익이 많이 남기고 있죠. 그리고 훨씬 부유하고 너희가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함께 만들기로 했으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소? 라고 한국동 주민이 말하자. 정부를 두 개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정부 안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나눌 필요가 뭐 있어? 무리수로 세금을 거둡시다 라고 조선동 주민이 말하자. 따지고 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기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사정을 다 아는 거죠. 사정을 다 알고. 동네별로 부담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부를 만들었을 때 누리는 효과는 개인별로 다 같으니까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있겠죠. 동네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아이나 노인처럼 소득이 없는 이는 세금을 낼 수 없지 않소. 한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를 조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모두 똑같이 부담하자고 말하니 반발이 일어났다. 원래는 어떤가요? 똑같이 몸을 지는 게 맞겠죠. 다 똑같은 효과를 누리니까. 근데 국가가 있어요. 국민이 평등하고자 해요. 정부가 대할 때. 그럼 국가에 대해서 어때야 되나요? 권리와 의무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죠. 세금도 어떤가요? 다 똑같이 내야 되겠죠. 의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겠죠. 가난한 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소득이 저마다 천차만별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세금을 낼 수 없어. 그 정도의 세금을 내면 우리 가족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그렇죠. 소득을 통해서 어, 소득을 얻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죠. 생존 가능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걸 침해하게 되면 살 수가 없게 된다 얘기했죠.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답하자. 그렇다고 다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다 똑같은 업무를 지니는데 누구는 많게 내고 누구는 적게 낼 수는 없지 않소? 라고 또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 원칙은 그렇죠. 동네 주민들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다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 가족은 베니수엘라동으로 이주할 거예요. 베니수엘라동으로 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만 살 수는 있어. 하지만 그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소. 그렇죠. 소득이 저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작은 이들은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있는데 정부 기능이 있는데 정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이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해요. 그것을 다 똑같이 부담시켜버리면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그중 가난한 이들은 굶어 죽겠죠. 다 벌면 다 세금으로 내야 되겠죠. 이에 한국동 총장이 정리하면 말하였다. 한 공동체에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자 하면 부담하는 세금 역시 똑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에게는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며 모두 다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면 이는 부당한 일이요. 그렇죠.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데 의무는 다르게 부담시킨다.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마다 소득이 다르고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이들도 있으니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죠. 그냥 세율을 똑같이 하자. 세금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총장이 제안을 했죠. 한국동 총장의 말은 일리가 있었고 국방과 치안을 담당할 정부의 필요성은 모두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였다. 그래요. 전쟁. 그래요. 이야기 따라가는 거죠. 전쟁을 치렀으니까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며 사회를 이루는데 사회 규모가 커지면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과 같은 생산의 보조적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는 조직을 만든다. 그렇죠. 규모가 작을 때는 어떤 거예요? 생산자가 생산의 보조적 기능을 생산하면서 수행했겠죠. 하지만 커지면 달라진다. 느리게 되고 어떤 집단이 맡게 되죠. 그 집단이 정부죠. 그러한 조직을 통상 정부라고 부른다.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규모가 크건 작건 어떠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건 간에 국가가 생긴 것이 된다. 그렇죠. 정부가 생기면 이제 국가가 생성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지는 일정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서 얻는 중요한 작업수단, 즉 자본이다. 그렇죠. 국가의 필수 조건이 토지를 얻는 거겠죠.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장소, 지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의 대부분, 예를 들어 식량, 광물 등을 모두 토지로부터 얻는다. 생산물은 모두 토지로부터 얻죠. 토지를 생산물로 소비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죠. 따라서 인구 대비 토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업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역을 하지 않아요. 특정 지역의 특정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산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인구 대비. 어떤 식으로든 사라져야 되겠죠. 어떤 이는 그 지역을 떠날 것이며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업 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작업 수단이다. 농토가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면 인구를 감소시키거나 농토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죠. 특정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요. 결국 농토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럼 농토를 증가시키거나 인구를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개간을 통해서 농토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전쟁을 통해 타 지역의 농토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 농토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안 쓰던 땅을 농토로 개발하거나 전쟁을 통해 타 지역의 농토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기한이 평화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력에 따라 다르겠죠.
못 쓰던 땅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뭐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물길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기술 따라 이제 개간할 수 있는 농토도 다 달라지는 거고, 또 농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의 땅을 빼앗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여간 생산물이 원료는 모두 토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토지는 항상 인간에게 중요한 자본이 된다. 항상 중요하죠. 단 상업을 통해 다른 지역의 토지 생산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 토지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요.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했죠. 시장에 의지해서 사는데 그래요. 굳이 어떤 국가에서 나는 어떤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아니더라도 타 국가로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꼭 정복해야 토지를 전쟁을 일으켜 정복해서 토지를 얻을 필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부터 전쟁은 늘 있어 왔죠. 늘 있어 왔는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떤 이들 뭐라 하나요? 뭐 전쟁이 발발하는 것처럼 심각한 전쟁이 발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전쟁을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유발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 세계 시장이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상업을 통해서 타국의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요. 전쟁의 필요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갈수록 고대에 비하면 훨씬 어떨까요? 전쟁은 적어지겠죠. 근데 조건이 있죠. 시장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굳이 자국에서 나지 않는 거를 얻기 위해서 전쟁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면 국가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요. 토지라는 자본을 얻지 못하면 국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지역 토지를 얻어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만일 빈 토지가 있다면 빈 토지에 정착하여 국가를 세울 수 있지만 빈 토지가 없다면 전쟁을 통해 토지를 얻어 국가를 세울 수도 있다. 즉 토지는 생산물을 얻기 위한 자본인 동시에 국가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자본이 된다. 그래요. 현 시대도 어떤가요? 현 시대에 이제 어떤 지역을 확보해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뭐 민족이라고 하죠. 오랜 기간 동질성을 느끼면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죠. 국가를 지닌 이들은 행복한 이들인 거예요. 현 시대에서 국가를 만들고자 하지만 지역을 얻지 못해서 국가를 얻지 못하는 민족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민족이 있는데 지역을 얻지 못해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불행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 민족끼리 그냥 섞여 살자. 뭐 굳이 뭐 국가를 만들 필요 있느냐 지역을 얻어서. 그러면 또 어떤가요?
불행을 안 느끼죠. 그래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한 민족이 꼭 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게 선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이해는 선악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역시 이익과 비용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에 속한 토지와 토지에 부속된 자본 및 지역 주민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적대적인 국가를 우호적인 국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쟁의 목적이 특정 지역의 정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가 된다. 전쟁의 목적이 꼭 정복 전쟁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가요? 근래 들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죠.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때 어떤가요? 9.11 테러가 있었죠. 테러 집단이 이렇게 그래요. 테러를 일으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다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만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건 정복을 통해서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건 이익이 돼야 일으키겠죠. 뭐 이익도 없는데 일으키진 않겠죠. 현 시대에서는 화폐가 널리 유통됨으로써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을 모두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 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다 계산할 수 있죠. 전쟁 목적인 안전일 경우에도 전쟁을 승리해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국방비를 모두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이익과 비용은 다 화폐로 현 시대에서는 계산할 수 있겠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기나 식량과 같은 자본과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 시대에서는 이와 같은 대상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비용도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사람을 군대에 투입할 경우 투입되는 동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데 이 대가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요. 의무병이든 거래를 통해서 투입하든 비용이 투입되죠. 또한 투입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 역시 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다 비용 계산할 수 있죠. 치료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하여간 화폐로 표시할 수 있거나 없거나 전쟁을 결정하는 이는 이익과 비용을 따지게 되고 이익이 비용보다 월등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기본 조건이죠. 이익이 훨씬 비용보다 크다 생각해야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익이 없을 수 있죠. 비용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막상 시작해 보면. 근데 전쟁을 일으킬 시에는 전쟁을 결정하는 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닐지라도. 정복 전쟁의 비용의 경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 정복 전쟁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 해서 비용이
비용이 바로 끝나고 이제 이익만 발생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의 비용은 정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해결할 수 있지만 정복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비용이 발생한다. 정복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거둘 수 있죠. 그걸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한 지역에서는 정복한 지역 주민들이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저항에 대응하고 안정시키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안정이 되더라도 정복한 지역이 가난할 경우 이익은 고사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정복한 지역이 가난할 경우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우 별도의 투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도록 개발해야 한다. 별도의 투자 역시 비용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들 세금도 없는데 식민지를 유지해봤자 뭐예요. 계속 비용만 발생하지. 또 저항 운동도 있고.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정봉을 통해 식민지를 얻게 되면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식민지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게 되면 식민지를 유지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고 식민지는 어떤 식으로든 독립하게 된다. 결국 정복 전쟁은 두 가지 비용, 즉 전쟁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고려되어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전쟁 결정권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비용보다 훨씬 이익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정복 전쟁에서는 식민지 유지 비용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포함되겠죠. 아메리카 대륙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 너무 광범위하니까 영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를 만들었죠. 영국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어떨까요? 계속 비용이 들어갔겠죠. 이익이 나게끔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를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럼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고자 하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세금 내기 싫다고. 독립을 해버렸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관계는 좋겠죠. 다 영국 사람들이 세운나라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남는 게 없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아마 계산해보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영국이 섬에 갇혀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이 발전하는 걸 보면 그 넓은 영토를 보고 영국의 수도를 미국으로 옮겼으면 달라졌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계속 그 말이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조선은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죠. 정부가 가난하다 보니까 정부가 세금 더 걷고자 수탈을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그게 동북동학 농민운동이잖아요.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난한 국가를 이익이 나는 국가로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과연 한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는지 아니면 뭔가요? 그냥 비용만 투입하다가
끝났는지 그것도 한번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고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데 이견이 있었겠죠.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시점에서 이익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그 비용이 있었겠죠. 그 비용과 이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처음엔 아마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익이 났을 거고 그 비용과 이익을 따져보면 생각만큼 일본도 정복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는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